네, 중국 증시의 급등락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롤러코스터 장세를 시현하고 있는데요. 이게 증시 지수인지 종목인지 헷갈릴 만큼 급등락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동안 경기 부양책을 내놓으면서 기대감이 한껏 부풀어 있었지만 결국 4천선 아래로 떨어지고 말았는데요. 한국 증시에 미칠 여파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봐야겠습니다. 걱정이 좀 되네요. 네, 맞습니다. 지난주 일요일에 일단 기준금리를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일 증시가 밀려났고요. 양로기금까지 투입하겠다라는 소식이 일단 목요일장에서 소폭 반등하긴 했지만 어제장에서 다시금 3.5% 가까운 하락세를 보여줬습니다. 이 때문에 5,100선을 넘었던 증시가 이제 4,000선도 하회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변동성이 그만큼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겠죠. 중국 증시의 급락 원인 일단 어디에서 짚어볼 수 있는지부터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TN의 김종의 연구위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위원님. 네, 여러 가지 원인을 꼽아볼 수 있겠죠. 당연히 급등했으니까 급등에 따른 피로감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하반기 또 대규모 IPO가 준비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런 물량 부담이 선반영되고 있는 것이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또 최근에 대부분의 이제 투자자들이 빚을 이용해서 사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진 증시 같은 경우에는 거의 9대1의 비율로 기관과 개인의 비중이 나타나고 있는 게 이제 보편적인데, 우리도 아직도 개인 비중이 절반 정도는 됩니다만, 중국 증시는 이게 반대죠. 기관이 한 1 정도, 그리고 개인이 9 정도이기 때문에 이런 개인들의 투자 심리의 변화가 가장 크게 증시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복합적인 요인들과 함께 우리가 수급에서 주목해봐야 되는 것은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최근에 가장 폭넓게 증가한 것은 신용잔고입니다. 근데 이 신용잔고는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주 안정된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신용을 사용할 때 그 제한이 있는데요. 지금 중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급증한 신용잔고의 상당수는 장외 신용잔고였습니다. 이 장외 신용잔고의 레버리지가 15배가 넘었기 때문에 이 15배라고 하는 레버리지를 사용하다 보면 증시의 한 5% 정도의 변화에도 말 그대로 깡통 계좌가 속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고점 대비해서 20%가 내렸으면 상당수 많은 계좌가 이미 깨져 나간 상황이고요. 특히 4천선을 중심으로 이탈할 경우에는 고점 부근에 들어온 대부분의 신용 물량은 전부 깡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라는 소식과 함께 이 중국 증시의 변동성이 늘고 있는데요. 이런 변동성은 정부가 아래쪽에서 받쳐서 일부러 끌어올리지 않는 이상 당분간은 이어질 수밖에 없고 계속 롤러코스터를 장중에도 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최근에 농담으로 이런 농담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 증시는 마감 1시간이 정말 핵심이다. 그래서 플러스를 보이고 있다가 마감 1시간 동안 폭락하는 경우도 있고요. 반대로 폭락하고 있다가 마감 1시간 동안 무려 9%를 끌어올리는 경우도 있을 만큼 중국 증시의 변동성은 피해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단기 급등에 따라서 피로감이 누적되면서 큰 폭의 조정을 받고 있는 중국 증시입니다. 신용잔고가 증가하면서 그 부분도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한국 증시에도 좋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네, 좀 전에 이제 CNBC 평가에서는 그 해외 증시에 영향이 없을 거다 이렇게 봤죠. 왜냐하면 중국에 지금 실제로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 얼마 없다라는 거죠. 부자들 외에는 주식에 아예 관심도 없고 주식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중국 내에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고려해보면 실제로 경제 전체에 미치는 타격은 작을 수 있으나 우리가 좀 주목해봐야 되는 건 지표와의 연관성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상해 지수와 소비 심리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맥락을 좀 같이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비 심리가 크게 꺾일 때 전반적으로 상해 증시도 크게 꺾이는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자 이번에도 증시의 변화와 함께 소비 심리의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은 충분히 고려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시차를 두고 상해 지수의 움직임과 소매 판매 움직임이 동일하게 나타났다라는 거죠. 물론 최근에 이제 나타나고 있는 2014년 이후의 추세적인 이 하락은 시진핑 정부의 부패 청산과 나타난 흐름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이 앞전의 모습들을 보시면 약간의 시차를 두고 지수와 소매 판매가 꺾이는 동일한 방향으로 꺾이는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상해 지수가 급격하게 꺾이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현재 그렇지 않아도 많이 둔화되고 있는 소비 심리가 추가적으로도 악화될 가능성. 왜냐하면 실제로 소매 판매의 상당수는 사치품, 고가품,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부자들의 영역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부자들이 만약에 이 주식시장에서 크게 손해를 봐서 소매 판매를 줄이기 시작한다면 아마 이제 중국과 관련되어 있는 일부 종목군들이
조금은 둔화될 가능성, 특히 중국 소비와 관련돼서 그동안 좋은 모습을 보였던 종목군들의 상대적인 탄력이 둔화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들 종목의 밸류에이션이 높다라는 점도 고려의 대상이고요. 또 하나 우리가 아까 신용정보에 살펴봤다시피 코스닥 신용정보가 저렇게 미친 듯이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코스닥 종목 기준으로 봤을 때 신용정보의 부담도 분명히 느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두 가지 시사점이 있다라는 거죠. 중국 증시가 급락했다고 해서 코스피가 급락하진 않겠지만 중국 소비주는 일부 반응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그 중국 소비주들이 최근에 밸류에이션 자체가 너무 높다라는 점. 두 번째 시사점은 중국이 무너지는 것처럼 코스닥도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신용잔고가 많이 쌓여있는 종목군들 중심으로 급락이 나타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이 두 가지 시사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중국 관련 소비주들과 그리고 신용거래가 늘어나고 있는 코스닥 일부 종목에 대한 우려감에 대해서도 내비쳐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그러면 이제 오늘의 포인트를 통해서 살펴본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보도록 하죠. 앞서 이 핀테크 관련 종목들을 살펴봤습니다. 특히나 미국에서는 페이팔이 이제 온라인 송금업체인 이 줌을 인수하면서 줌의 주가가 21% 급등했다라는 이야기까지 전해드렸는데요. 이번 인수 소식에 대해서는 일단 어떻게 평가를 하셨습니까? 네, 일단 페이팔은 분리상장이 확정이 됐죠. 그 분리상장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줌이라고 하는 회사를 인수한 것은 페이팔은 말 그대로 결제의 기능만 가지고 있는 것인데 거기에 만약에 송금 서비스까지 더하게 된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잘 이해 안 되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은행을 통하지 않으면 송금 자체가 될 수가 없으니까 잘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지만 최근 미국 같은 경우에 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P2P 사이트, 그러니까 개인 간 대출 거래 서비스를 포함해서 굉장히 다양한 그런 금융 솔루션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중에 일부를 인수하고 있다는 건 그만큼 앞으로 영역을 넓혀 나가겠다. 그러니까 페이팔이 자체 금융 서비스를 확장해 나가겠다. 그러니까 은행이 차지하고 있는 영역들을 일부 침범하겠다라는 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바일로 전 세계가 연결이 되면서 그와 관련된 부가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들이 글로벌 기업들이 모두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고요. 이 줌이라고 하는 업체의 최근 주가 동향을 보시면 주가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거든요. 이미 주가는 여러 가지 기대감을 반영하면서 오른 상황에서 오늘의 이슈로 갭으로 이만큼 동반 급등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비싸졌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사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은 그만큼 이 산업의 상정성을 높게 보고 있는 것이고 추가적으로 서비스를 넓혀나가기 위한 노력, 즉 플랫폼의 확장, 플랫폼의 이제 안정성에다가 사업의 확장을 꾀하고 있는 것이 눈에 띄게 드러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글로벌 시장에서는 다양한 솔루션 사업을 내놓으면서 핀테크 사업의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산업은 아직까지 초기 단계인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글로벌 시장에서 지금 보시면 글로벌 핀테크 산업의 평균 성장률이 2017년까지 약 44%. 준비된 글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게 전망이 맞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 산업이고요. 또 이제 살펴보시면 애플, 구글, 페이스북, 텐센트, 버라이즌, 바이두, 알리바바, 이베이, 아마존. 우리가 이름 들으면 알만한 기업들은 다 들어가 있죠. 이 글로벌 ICT 기업들이 모두 핀테크 사업에 뛰어들어서 각각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또 하나 이제 살펴봐야 될 건 지금 출금, 결제, 자산관리, 투자 굉장히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지금 글로벌 ICT 기업들이 모두 핀테크를 하겠다라고 뛰어들고 있는 것은 그만큼 이 시장 자체가 매력적이다라는 것을 방증하고 있고요. 또 하나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도 앞서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텐센트가 인터넷 은행을 이미 만들었죠. 이 만든 위뱅크라고 하는 인터넷 은행이 이미 영업을 시작했고요. 향후 온라인 신용카드까지 확장될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어서 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알리페이를 기점으로 해서 위뱅크까지 인터넷 은행과 관련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보다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 글로벌 시장의 흐름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럼 미국도 그렇고요. 중국에서도 그렇고 핀테크 사업에 대한 확장 가능성이 더욱더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규제에 묶여 있는 것들도 많고요. 때문에 핀테크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어디에서 이렇게 서포트를 해주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국내 동향과 관련주에 대한 투자 전략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먼저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핀테크 산업 활성화 방안이 이미 5월 달에 통과가 되었고요.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시행 법령이라든지 좀 더 자세한 것들은 나와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방향으로 봤을 때 국내도 법이 나오면서 가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렇다면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플랫폼, 결제, 보안, 그리고 신용평가, 인터넷 은행과 관련된 다양한 이런 섹터 내에서 대장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단기적인 관심으로 끝나기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 산업의 앞으로 부가가치가 커질 수 있고 어떻게 런칭하느냐에 따라서 국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서비스로 발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더 연구를 하고 그 업종 내에서, 그 섹터 내에서, 그 부문 내에서 최고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종목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기업이 다오기술, 최근에 국내 시장 내에서는 다음 카카오로 평가받고 있는 양상이고요. 또 삼성페이, 엔페이와 같은 삼성전자, 네이버 같은 기업들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핀테크 사업이 분명히 성장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 업종 안에서 1등을 달리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주목해보자라는 이야기 전해주셨습니다. 다오기술을 비롯해서 삼성전자와 네이버까지 언급해 주셨으니까요. 이들 종목에 대한 관심도 꾸준하게 가져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글로벌 이슈들과 함께 종목들에 대한 대응 전략도 세워봤습니다. 이어서 이제 우리 증시에서 핫한 이슈들을 좀 분석해 보도록 하죠. 네, 매주 금요일마다 함께하는 시간이죠. 동상이몽 돌직구 함께 하시죠.